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틀째인 어제 코로나19 새 환자가 다시 100명대로 늘었습니다. 소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급증세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데 우려했던 가을철 재유행이 시작됐고 올겨울이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일단 보류됐습니다. 철거 명령을 내렸던 베를린 미테구청이 현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자 철거를 보류한 건데 미테구청장은 시간을 두고 절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특검이 필요하다며 거듭 압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신 있게 대응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연루 의혹이 담긴 문건의 진실성이 낮아 보인다며 조작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1.9%로 조금 올렸습니다. 지난 6월에 마이너스 2.1%에서 넉 달 만에 0.2%포인트 올렸는데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 만에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네, 해외 유입 환자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규모를 끌어올린 건데요. 정부는 추이 감시국가 추가 지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102명으로 엿새 만에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확진 규모를 끌어올린 건 해외 유입인데 지난 7월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학연수를 위해 국내로 들어온 네팔인들이 무더기로 감염된 데 이어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네팔 사례는 민간기관 요청으로 러시아 선원은 입국 조건에 따라 PCR 음성 확인서를 내고도 확진됐습니다. 음성이었다 하더라도 그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귀국 이후에 양성으로 판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국가에서의 그 PCR 검사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추가 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추이 감시 국가를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이 감시 국가의 대상을 좀 더 한 개 나라 정도 지금 확대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발생은 오르내림을 반복해 추석 연휴 여파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했던 추석 연휴 이후에 과거 5월이나 8월 중순과 같은 폭증은 억제되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을철 단풍놀이로 관광객이 몰리는 상황을 또 다른 고비로 꼽았습니다. 단풍 방역을 강조한 정부는 여행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때는 개별 식사와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의정부 재활병원과 서울 도봉구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병원들은 요양병원과 달리 환자들의 외출이 자유로워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병원. 일주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습니다. 3층부터 5층까지 코호트 격리를 유지한 채 추가 진단검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성 판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병인과 보호자, 환자 간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병원 특성상 빠르게 감염이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5층 환자에게 처음 증상이 발현된 건 지난 3일인데 그보다 빠른 지난달 29일에 증상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환자 일부가 추석 연휴에 집에 다녀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요양병원과 달리 재활병원은 출입 제한 지침이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이유로 드나든 간병인이나 보호자, 가족을 만나고 온 환자 등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석 연휴 환자 외출이나 가족 방문 등 접촉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도봉구 정신병원에서도
추가 확진이 계속돼 누적 확진자가 64명에 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유입 경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재활병원이나 정신병원도 확진자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특성이 있는 만큼 요양병원처럼 외부인 방문이나 면회 등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러시아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부산항에서 선원들의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16명이나 되는데요. 선박 측이 제출한 음성 판정 확인서는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입니다. 하역 작업에 앞서 전체 선원 10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했더니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입항한 수산물 운반선에서는 선원 23명 가운데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흘 뒤에 들어온 배에서도 20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있었습니다. 국내에 접촉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냉동 냉장선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들은 모두 무증상 감염자였습니다. 확진자 11명이 나온 화물선은 치료를 위해 배에서 내려달라는 방역당국의 요구를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의 확진이 잇따르면서 입항 전 제출한 음성 판정 확인서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고 입항했다가 우리 항만에서 확진되는 사례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2차 유행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부산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박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17척. 확진자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대전에서 추석 연휴 가족 모임으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에 이어 교회 수련회까지 번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련회를 주최한 교회 측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연수원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교회 수련회가 진행된 뒤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가장 먼저 감염이 확인된 건 대전 일가족 확진자 중 목사 부부였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당시 수련회에는 대전과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7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전주에서 교회 전도사가, 대전에서도 참석자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교회 측이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을 진행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 등 합당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봐서 명백하게 우리가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함께 식사한 대전 일가족 7명이 집단 감염된 뒤로 감염고리는 어린이집과 병원, 한국조폐공사 등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 중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교사들이 감염된 뒤 가족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대전 지역 하루 검사 물량이 1000건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접촉자 검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감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일가족 확진자들의 최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점도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최근 미국에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 2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들은 지난달 25일에서 이달 9일 사이에 미국 정부 전세기와 민간 항공편을 이용해 각각 오산 공군기지와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입국 직후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2주간의 격리 후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인원은 입국 직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최대 2주나 걸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신속히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집단 발병 사례를 보면
지표 환자인 노래방 주인이 처음 이상 증상을 느낀 건 지난 9월 2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이달 4일에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 발생일로부터 코로나19 확진까지 14일이나 걸린 겁니다. 최근에 발생한 집단 발생 사례에 대한 지표 중에서 증상 발생일로부터 코로나19가 확진되기까지의 기간인 진단 소요일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5일 이상 지연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전 유성구 일가족 명절 모임에 참여했던 60대 남성 역시 지난 1일 처음 증상이 나타났지만 9일이 지난 10일에서야 병원을 찾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모임에 함께 참석했던 아내와 두 딸 부부, 손자가 잇따라 확진됐고 손자가 다니는 어린이집 종사자와 원아 7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또 이들의 가족 8명까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4차 전파로 확산되며 이 모임 관련 확진자는 모두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단 소요일이 길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 접촉자가 다수 발생해서 광범위한 추가 전파 초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드립니다. 또 다른 집단 발병지인 수원의 한 체육시설을 보면 첫 확진자인 헬스장 이용자는 지난달 28일 첫 증상을 보였지만 8일이 지나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화성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지표 환자 역시 의심 증상이 발생한 후 엿새 뒤인 지난 8일 코로나19로 진단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진단 소요일이 길수록 조용한 전파 위험이 높아진다며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자마자 보수단체가 1000명 규모의 도심 집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100명 이상의 집회는 금지하고 있어서 경찰은 금지를 통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재민 기자입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 일대가 차벽으로 봉쇄됐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라 일부 보수단체의 불법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월요일부터는 서울 시내에서는 99명까지 집회가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가 다시 도심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8일과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 인도와 차로 400m 구간에서 1000명이 모이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약의 경우까지를 모두 다 예방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 집회금지 기준이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광화문 광장 같은 도심은 여전히 집회금지 구역이 유지됩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서울시 방침에 따라 금지를 통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천절과 한글날처럼 차벽을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천절 차량 시위를 한 다른 보수단체도 주말에 차량 99대가 참여하는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규칙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차량 시위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요즘 답답하다고 망사 마스크 착용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 망사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13일부터는 망사 마스크를 착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빼놓을 수 없게 되면서 망사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마스크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겠다는 건데 비말 차단 효과가 있겠느냐는 우려가 따라다닙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서 파는 망사 마스크 7가지를 실험해봤더니 숨쉬기는 매우 편했지만 입자 차단율은 평균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망사 마스크는 쓰나 마나하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다시피 헝겊이고 망사로 되어 있고 투명하게 보이고 어떤 필터의 흔적이 보이진 않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어떤 필터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망사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류여서 다음 달 13일부터는 착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반면 시중에서 파는 KF-AD, 비말 차단용 마스크 10가지는 KF-80 보건용 마스크보다 숨쉬기는 훨씬 편하면서 입자 차단 성능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다만 밀폐, 밀접, 밀집 등 산밀 장소나 병원을 찾을 때는
KF80 등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지난달 YTN이 연속 보도한 얼굴 인식 체온계의 문제점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도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식약처장은 얼굴 인식 체온계 대부분이 성능 검증이 안 됐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1m 거리에서 0.3초 만에 정확한 체온을 잴 수 있다며 폭발적으로 팔려나간 얼굴인식 체온계.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체온계인 사실이 드러났고 체온 측정도 부정확했습니다. 식약처의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4개월 동안 현재 시장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4개월 동안 방역이 말 그대로 뚫렸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식약처 국감에서도 소극적인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법 의료기기 단속에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혹시라도 불법 체온계로 인해 방역에 문제가 생길까 봐 매우 우려가 커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얼굴인식 체온계는 민간뿐 아니라 전국의 관공서에서도 방역 활동에 활용되고 있는데 식약처장은 대부분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성능이 입증된 카메라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대부분은 성능 입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굴인식 체온계는 의료기기에 속하지만 업체 측은 열화상 카메라가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공산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식약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일정 부분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부처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 국감에선 독감 백신 관리 문제가 주요 화두였습니다. 특히 백색 입자가 발견돼 61만 명분의 백신이 회수된 것과 관련해 초기 대응 실패를 질타하는 지적은 여야 가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밥을 지었는데 밥이 상했어요. 그 안에 탄수화물 양은 절대량은 똑같을 거예요. 저는 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걸 국민들이 상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식약처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국민적 신뢰는 잃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식약처장은 걱정을 끼쳐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상온 노출 문제로 중단됐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3주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인지 이른 아침부터 검진기관에 대기줄이 길었고 일부 병원에선 백신이 모자라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 유료와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모두 하는 대형 검진센터. 대기줄이 계단을 따라 길게 늘어섰습니다. 접종을 시작하기 전부터 대기줄이 만들어지더니 이곳 대기 공간에는 한때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접종하려는 사람이 는 데다 중단됐던 무료 접종이 만 13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부터 재개되면서 더욱 몰린 겁니다.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인 아직 어린 나이라 어머니께서 걱정하셔서 예방접종하러 왔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금 독감도 유행할 시기인 것 같아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 또 걱정을 많이 했긴 했는데 어쨌든 뉴스에 보니까 괜찮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또 독감까지 같이 겹쳐지면 더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예방접종하러 나왔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러 이 센터를 찾은 사람만 하루 평균 1,500여 명에 이릅니다. 저희 기관에서 해마다 많은 접종자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물량을 확보해서 물량 걱정은 없습니다만 조기에 이제 소진이 될 것으로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10월 이전에 맞아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반면 백신 물량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일부 병원에선 헛걸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백신이 떨어졌다고 해 병원 여러 곳을 돌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수량이 다 동난 거예요. 접종식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중단이 돼서 그래요. 제약회사 그쪽에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달라고 하는데 들어오질 않으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죠. 3주 만에 재개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연령대별로 시기를 나눠 이뤄집니다. 만 13살부터 18살 사이 청소년을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는 만 70살 이상, 26일부터는 만 62살부터 69살까지 어르신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상온 노출과 흰색 입자 발견 문제로 현재까지 회수한 백신 물량은 100만 명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가 생산으로 우선 충당해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유럽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도 유럽과 비슷한 양상인데요.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가을철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A매치 기간을 맞아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호날두가 스웨덴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포르투갈 축구협회가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영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3,000명 이상 급증해서 17,000여 명, 신규 사망자는 6월 초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 140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와 이탈리아 등도 영국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러시아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4,000여 명, 하루 신규 사망자는 역대 최고 수준의 240여 명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탈리아도 하루 확진자 규모가 1차 바이러스 확산의 정점으로 꼽힌 지난 3월 말 이래 최대인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결혼과 장례식의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점 영업을 자정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Io ho firmato il nuovo DPCM che introduce le nuove misure restrittive, misure che ci consentiranno di affrontare questa nuova fase della pandemia. 이렇게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신호등 색깔의 EU 코로나 발병 상황 지도를 매주 발간해서 공통의 검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지난달 3만 명 수준이던 하루 신규 환자가 5만 명으로 느는 등 33개 주에서 신규 환자가 증가했고 10개 주에선 입원 환자가 역대 최고치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특히 우려했던 코로나19 가을철 재유행이 찾아왔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올겨울이 코로나19 사태의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재발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미국의 제재도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기업을 방문해 자력 갱생의 길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경절 연휴가 끝나자 시진핑 주석이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셔츠 차림에 마스크를 벗고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올해로 경제 특구 지정 40년을 맞은 선전시를 찾아 기업인들과도 만났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대응책을 모색하는 차원입니다. 개혁개방의 상징도시 선전에서 시진핑 주석은 기술의 자립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我们现在遇到了一个是百年未有之大变局，这种情况下呢，我们要走自力更生的道路，就是自主创新的自力更生。 하지만 미국의 초강력 제재에 중국 기업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반도체 공급이 끊긴 중국의 대표 기업 화웨이는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산둥성 칭다오에서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면서 2달 가까이 계속되던 안정세가 멈췄습니다. 加强重点人群、重点区域管控与环境消杀。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12월과 내년 1월쯤 세계가 다시 코로나19 2차 확산을 맞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력 갱생의 길을 가자는 시진핑 주석의 공개 언급은 중국 경제가 여전히 난관에 직면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성장률 전망은 39개 선진국 가운데 세 번째, OECD 회원국 가운데선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세계통화기금 IMF가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마이너스 2.1%의 성적표를 받았던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은 4개월 사이 마이너스 1.9%로 소폭 올랐습니다. 수출 회복 조짐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효과가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지난 8월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이 일부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IMF가 분류한 선진국 가운데 세 번째, OECD 회원국 가운데선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4.4%로 지난 6월보다 0.8%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2분기 GDP 실적이 개선되면서 39개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8.1%에서 마이너스 5.8%로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중국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10% 넘게 급락하면서 신흥개도국 성장률 전망은 마이너스 3.3%로 하락했습니다. IMF는 하반기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지만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GDP 실적 개선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한 만큼 여전히 상당한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정 준칙이 있는 경우엔 적용을 한시 유예하고 추후 긴축을 통해 준수로 회귀할 것을 정책 권고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지출 증가에 대비해 재정 여력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서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오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통위는 올해 3월과 5월 각각 0.5%포인트, 0.25%포인트 잇따라 금리를 내린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해봤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일단 보류됐습니다. 철거 명령을 내렸던 베를린 미테구청이 현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자 시간을 두고 절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소녀상의 철거 명령에 반발하는 시위가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러자 철거 명령을 내렸던 베를린 미테구 구청장이 예고도 없이 현장에 나타나 철거를 일단 보류하겠다면서 해법을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Dass wir jetzt noch einmal sehr gründlich schauen, welche Gründe haben uns bewogen, im April zu sagen, wir genehmigen diese Statue. Welche Gründe haben uns bewogen zu sagen, das stört den Frieden in Bezirk Mitte. 미테구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지 시민단체가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만큼 철거를 보류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베를린 거주 일본인으로부터 소녀상에 반대하는 서한을 많이 받았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도 문제 제기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테구는 아울러 시간과 장소, 이유를 불문하고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구청의 입장이 변한 것은 현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입니다. Denn das ist ja wohl auf japanische eine Initiative hin, sollte ja wieder weg, weil sie sich da angegriffen fühlen. Und die Tatsache ist ja, dass so viel im Krieg passiert ist. Diese Sklaverei der Koreaner und so. Und ich finde, es sollte bleiben. 현지 시민단체는 구청의 변화된 태도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마도 곧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중에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소녀상이 그러면은 모든 주민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영구적으로 세워지는 거죠. 베를린 미테구는 소녀상의 비문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며 철거 명령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비문을 일부 수정해 소녀상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제 옵티머스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에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입니다. 펀드 사기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언급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해당 문건의 신빙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된 수사 상황에 비춰볼 때 로비 의혹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 기류는 사뭇 다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 당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이후 수사팀 대폭 증원을 지시했습니다. 이미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하겠다고 법무부에 요청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대적인 추가 증원을 지시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보고 내용과 수사팀 증원이 직접 관련됐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와 관련한 발언을 극도로 아껴온 윤 총장의 지시는 정관계 인사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지난 여름부터 로비 정황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했지만 최근에야 윤 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수사팀만으로는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윤 총장이 최종 책임자로서 직접 수사 진행 과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처럼 사건을 직접 지휘할 순 없지만 이전보다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도 수사팀 증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특별수사팀 수준의 수사 조직이 꾸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지시로 옵티머스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수사가 여권 인사를 정조준할 경우 과거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던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또다시 맞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의혹 부풀리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검사 제안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만큼 자신 있게 대응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국정감사장에서 새로운 자료를 공개하며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 공세에 힘을 쏟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이어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건 금융감독원. 옵티머스 회장과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VIP로 대접했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그거가 되면은 일단은 2억주 문제는 끝나는 거네, 그죠? 예. 금감원 지시로. 네네. 잘 됐네. 다음 주 금감원 가는데 거기서 뭐 VIP 대접해준다고? 이 통화에서 최응식 전 금감원장이 거론됐는데 옵티머스 고문을 지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사단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게다가 통화 주체인 당시 양 회장과 이 전 부총리 그리고 최 전 원장은 경기고 동문으로 묶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인맥이 움직여 옵티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동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사무실 집기 대여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진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특별검사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말대로 진실을 밝히려면 현재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 추진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진정이라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서 직접 알아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자신 있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카더라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비리 게이트라는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라고 반격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라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은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검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양측의 공방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 관련 프로젝트의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옵티머스 측의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 대해서 약간 조작된 문건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문건에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얼핏 봤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검찰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모두 3가지입니다.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인데 공소시효는 선거 뒤 6개월, 내일까지입니다. 이미 선거 캠프에서 관련 업무를 한 4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8번이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정순 의원이 언제 출석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급기야 지난 5일 국회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현재로서는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본회의를 열기 위한 여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맹공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민주당이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는 되지 않고 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려는 정정순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민주당도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장이 난처한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 처리보다는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촉구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출석해서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하려면 자진 출석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본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전셋집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전셋집을 보려고 10여 명이 오전부터 줄을 서고 제비 뽑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문지연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서울 가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입니다. 10여 명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요. 전셋집을 보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집 하나를 보려고 모두 9팀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이 집을 확인한 뒤에는 5개 팀이 해당 매물을 계약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난감해질 대로 난감해진 중개업소는 결국 제비뽑기로 아파트 계약자를 정했습니다. 네, 전셋집을 연결해준 중개사는 해당 평형의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한 데다 기존 세입자가 30분 동안만 집을 볼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세난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일까지 일어난 걸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단지의 매물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네, 줄서기를 한 이 아파트 단지 1993년 입주했고 모두 1000여 세대가 있는데요. 이 공개된 전세 매물은 전용 34제곱미터, 그러니까 14평짜리 아파트 4곳과 전용 49제곱미터, 21평짜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네, 전세값은 14평짜리가 2억 원에 21평짜리가 2억 5,72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세난 서울 강북과 강남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군지인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로 가보겠습니다. 전체 4,4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곳의 전세 물건은 달랑 3개가 전부고요. 평형별 가격은 물론 호가이기는 하지만
직전 실거래가보다 무려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네, 집값 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 8일 국정감사 장면 한번 보시죠.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리 장관님 전세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전셋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매물 찾기도 어려워지자 정부가 고심에 빠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추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추가 대책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제시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 문지연이었습니다. 이달 말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가 한동을 통째로 매입했다가 논란이 된 서울 강남 한 아파트의 개별 매각 공개 입찰 경쟁률이 146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를 보면 서울 강남구 삼성월드타워 아파트의 공개 입찰에 모두 4,083명이 참여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지역균형 선발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울대의 한 학과가 지역균형 선발 지원자를 모두 탈락시키고 그 인원을 정시로 바꿔 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서울대 특정학과의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6명을 뽑게 돼 있지만 면접에서 지원자 17명을 모두 탈락시켰습니다. 관악 C등급은 30%만 주도록 권고해 놨는데도 학업 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두 C등급을 준 겁니다. 이 학과는 전형 인원 6명을 정시로 2월에 뽑았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한 82명을 적발했습니다. 모집 요강에는 0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45명은 불합격 처리하고 37명은 문제없음 처리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 건국대와 성균관대, 경희대는 교사 추천서를 거의 똑같이 낸 지원자를 적발하고도 서류 평가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사후 검증을 하지 않아 중징계와 주의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6개 대학을 감사해 7명을 중징계하는 등 10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고 기관 경고 등 행정조치 5건을 내렸습니다. 올해 대입 전형 과정에서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될 경우 교육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과학고나 영재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3배에 가까워 대학들이 금지된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정황을 잡고 조사했지만 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제주에서 어린 남매가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폐장 해수욕장이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파도에 떠내려간 6살 남자아이를 구조한 뒤 응급처치를 합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낮 12시 30분쯤. 폐장된 해수욕장에서 어린 남매가 물놀이하다 동생이 파도에 떠내려가자 누나가 이를 구하려다 같이 물에 빠진 겁니다. 엄마하고 딸은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었고 관광 오신 손님들이 그 광경을 봐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저희들이 구하게 됐었습니다. 8살과 6살 남매는 구조 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의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물살이 빨라 위험한 곳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진 곳입니다. 저 바위 있는 쪽이 내려가다가 쑥 꺼져요. 깊어요. 물이. 성인도 거의 목에 찰 정도로.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물놀이 사고가 잦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해수욕장이 개장돼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만 지금처럼 폐장된 시기에는 안전요원이 없어 사고에 취약합니다. 최근에는 가을철에도 해변이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더욱 큽니다. 폐장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선 지난 5일 중학생 2명이 물놀이하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폐장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병무청은 유승준 씨의 이 논리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선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네, 방탄소년단 BTS의 전쟁 관련 언급에 중국 누리꾼들이 불매 운동까지 거론하며 격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나서면서 조금은 수그러든 모양새인데요. 우리나라 연예인을 향한 중국 누리꾼의 공세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Korean Society's 2020 annual gala is especiall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방탄소년단의 이 발언으로 BTS 중국 웨이보 계정에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BTS는 중국 팬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BTS를 계속 좋아할 거면 중국 국적을 포기하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BTS가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했다는 이유입니다. 6.25 한국전쟁에 대한 매우 중국식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그런 거고요. 미국에 대한 반발 이런 게 겹쳐지면서 이런 누리꾼들의 소위 BTS 공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중국 누리꾼들이 우리나라 연예인에게 역사 공세를 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수 이효리 씨는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캐릭터 이름으로 마오를 언급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을 연상케 한다는 중국 누리꾼들의 항의가 잇따라 제작진이 나서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가 인터넷 방송에서 타이완 국기를 흔들었다가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느냐는 비난에 휩싸여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역사 공세가 반복되는 건 중국의 국제적 힘이 커지면서 애국 민족주의 교육이 강화된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한류 콘텐츠가 급성장한 데 대한 중국의 배타적인 정서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그 발언 하나하나가 세계적인 파장력을 낳고 있기 때문에 한류가 더욱더 세계적인 현상이 될수록 이런 중국에서의 어떤 지적과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외교부가 진화에 나서면서 논란은 다소 수그러드는 모양새지만 중국의 한한령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중 문화계의 긴장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4도로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한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2도, 예년보다는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7.9도, 광주 10.7도, 서울 11.4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밑돌며 서늘하겠는데요. 서울 16도, 춘천 17도, 대전 1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이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틀째인 어제 코로나19 새 환자가 다시 100명대로 늘었습니다. 소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급증세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데 우려했던 가을철 재유행이 시작됐고 올겨울이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일단 보류됐습니다. 철거 명령을 내렸던 베를린 미테구청이 현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자 철거를 보류한 건데 미테구청장은 시간을 두고 절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질병 등을 알리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선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와 현재 질병 여부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가벼운 진료 사항도 꼭 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이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세 자릿수로 올라선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급증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떤 집단 감염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확진자 숫자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난주보다 급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영향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지난주 발생한 의료기관 감염 등이 계속 이어져 환자 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추석 연휴 가족 모임으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에 이어 교회 수련회까지 번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련회를 주최한 교회 측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연수원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교회 수련회가 진행된 뒤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가장 먼저 감염이 확인된 건 대전 일가족 확진자 중 목사 부부였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당시 수련회에는 대전과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7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전주에서 교회 전도사가 대전에서도 참석자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교회 측이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을 진행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 등 합당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봐서 명백하게 우리가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함께 식사한 대전 일가족 7명이 집단 감염된 뒤로 감염고리는 어린이집과 병원, 한국조폐공사 등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 중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교사들이 감염된 뒤 가족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대전 지역 하루 검사 물량이 1000건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접촉자 검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감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일가족 확진자들의 최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점도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2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국립부산검역소는 최근 입항한 러시아 선박 2척의 선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선박은 지난 6일과 그제 입항한 화물선과 냉동 냉장선으로 하선 신청과 하역 작업에 따른 진단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감염이 드러나 우리 국민과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추위 감시 국가를 한 나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어제 검역평가회의 실무회의에서 방역 강화 대상국, 추위 감시 대상국, 교류 확대 가능국 등 국가별 감염 위험도에 따라 나눈 3단계 가운데 추위 감시 대상국을 1개국 더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논의된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현재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6개국이며 추위 감시 국가는 4개국이 지정됐지만 국가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일부 사례에서 환자가 처음 증상 발현부터 검사를 받고 확진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방역당국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조기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부산 노래방 관련 집단 감염의 경우 첫 환자가 의심 증상을 느꼈다고 한 날짜는 지난달 20일, 확진된 건 이달 4일로 이 과정에서 최대 2주가 소요됐습니다.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감염성이 높은데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러 사람을 만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새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방역당국은 가을철을 맞아 여행객이 몰리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단풍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우선 과제 가운데 하나가 가을 방역, 단풍 방역이고 여행객이 몰리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음식점이나 카페, 전세버스, 휴게소 등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본부장은 되도록 인파가 몰리는 여행지 방문보다는 가족 단위로 집 근처의 한적한 곳에서 가을의 정취를 즐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집회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보수단체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일요일 야외 예배와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오는 18일과 25일에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집회 장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3개 차로와 인도 400m 구간입니다. 또 다른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은 지난주에 이어 토요일인 오는 17일 차량 99대가 참여하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의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일단 보류됐습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미테구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면서 내일인 철거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미테구는 소녀상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며 코리아 협의회의 이익과 일본 측 간의 이익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를린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세계 각지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총리 관저 앞에 모인 일본 시민들은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소녀상 철거에 압력을 행사한 일본 정부가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政府はベルリンの少女像に口を出すな、出すな、出すな、出すな。 베를린 소녀상 철거 명령 이후 총리 관저 앞에서 열린 첫 항의 집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대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일본 정부가 부끄럽다고 시민들은 성토했습니다. 記憶しないこと、残していかないことっていうのはなかったことにするのと同じで、さらに新たな虐殺、新たな加害への加担なんですよね。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는 소녀상을 없애기 위해 일본 정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은 최소한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니 철거 요청 사실을 공개한 스가 내각의 행태에 공포마저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기원하는 소녀상을 없애려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과 평화라는 시대 정신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この平和の少女像は単に韓国の被害のハルモンたちのためだけにあるのではない。この少女像は今の私たちの姿そのものなんだ。 주최 측은 베를린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는 124개 단체와 시민 1,8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항의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불과 이틀 만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앞으로 수요 집회 등을 통해 일본 각지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의 사이트에서 그대로 했는데 좀 더 크게 확산시킬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고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도 철거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내는 등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일본 시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장관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한국 측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스가 총리는 한국에서 열릴 차례인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는 일본 현지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의혹 부풀리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검사 제안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만큼 자신 있게 대응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국정감사장에서 새로운 자료를 공개하며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 공세에 힘을 쏟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이어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건 금융감독원. 옵티머스 회장과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VIP로 대접했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그거가 되면은 일단은 이억주 문제는 끝나는 거네, 그죠? 예. 금감원 지시로. 네네. 잘 됐네. 다음 주 금감원 가는데 거기서 VIP 대접해준다고. 이 통화에서 최응식 전 금감원장이 거론됐는데 옵티머스 고문을 지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사단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게다가 통화 주체인 당시 양 회장과 이 전 부총리 그리고 최 전 원장은 경기고 동문으로 묶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인맥이 움직여 옵티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동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사무실 집기 대여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진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특별검사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말대로 진실을 밝히려면 현재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 추진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진정이라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서 직접 알아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자신 있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카더라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비리 게이트라는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라고 반격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라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은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검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양측의 공방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감원 연루 의혹과 부실 감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옵티머스 내부 대책 문건에 대해선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거론된 옵티머스 내부 대책 문건인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금융감독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문건을 100% 부정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문건 보셨습니까? 얼핏 봤습니다. 얼핏 봤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걸 보고 금감원의 수장으로서. 저는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진실성이 좀 낮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일부는 또 진실인 것 같고 없으십니까? 그 문건을 100% 부정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건데 청와대 인사가 관여됨으로 인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피해가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상 필요한 또는 법규로 요구되는 것 이외에는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피해를 막지 못한 시스템과 피해자 구제 방안 등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운용 실태가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에 가깝다며 철저한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감독원과 같이 한번 살펴서 방향 자체를 불안전 판매가 아닌 사기로 보면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사기로 이렇게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이슈들이 이어지고 시간도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 원장은 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휴두입니다. 네,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구속 기소된 핵심 인물들이 검찰에 붙잡히기 전 중형을 피할 방안을 함께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고 조사 과정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나선 지난 5월 무렵 검찰 수사까지 가시화되자 김재현 대표와 이사인 윤모 변호사, 사모사채 발행회사 대표 이모 씨 등 핵심 인물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펀드 사기와 관련해 적어도 징역 30년은 나올 것이란 내용까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윤 변호사가 모든 책임을 지면 외부에서 김 대표와 이 씨가 운영 중인 사업장들을 통해 원금을 상환하고 이를 통해 윤 변호사도 정상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로 나오게 하겠다는 계획이 유력하게 논의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문서로 작성됐고 검찰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치밀한 계획은 실행으로 옮겨지진 못했습니다. 김 대표가 다른 변호사와 별도의 자구책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서로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결국 이들 모두 구속을 피하지 못했고 지난 7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는 2017년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1차 펀드 사기는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가 기획한 거라며 책임을 돌렸고 2018년 이후 벌어진 2차 펀드 사기와 관련해선 윤 변호사와 이 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3명은 한 목소리로 김 대표를 펀드 사기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윤 변호사는 아예 검찰이 내 변호인이라며 각종 내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옵티머스 관련 핵심 인물들로부터 주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물증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마이너스 2.1%에서 넉 달 만에 0.2%포인트 올린 겁니다. IMF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출 수요 회복과 4차 추경 등 적극적 정책 대응에 힘입어 성장 전망이 상향됐지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내수와 서비스 부문 회복 지연으로 상향 조정폭이 제약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는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예고했던 대로 오늘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의 직원은 590여 명이 되는데 이후에도 추가 구조조정을 진행해 직원 수는 400여 명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항공기가 6대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인력을 감축한다며 회사 매각을 위해 인력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항공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기내 좌석을 활용한 화물 운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티웨이항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내 화물 운송 사업 승인을 받았고 다음 달 초 베트남 호찌민 노선부터 화물 운송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여객기 좌석을 제거해 화물 전용기로 운영 중이며 진에어도 여객기를 화물 전용기로 운영하기 위한 국토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셋집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전셋집을 보려고 10여 명이 오전부터 줄을 서고 제비 뽑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문지연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서울 가양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입니다. 10여 명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요. 전셋집을 보려고 대기 중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를 보려고 모두 9팀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집을 확인한 뒤에는 5개 팀이 해당 매물을 계약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난감해질 대로 난감해진 중개업소는 결국 제비뽑기로 아파트 계약자를 정했습니다. 전셋집을 연결해준 중개사는 해당 평형의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한 데다 기존 세입자가 30분 동안만 집을 볼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난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일까지 일어난 걸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단지 매물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줄서기를 한 이 아파트 단지 1993년 입주했고요. 모두 1000여 세대가 있는데 공개된 전세 매물은 전용 34제곱미터, 그러니까 14평짜리 아파트 4곳과 전용 49제곱미터, 21평짜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전세값은 14평짜리가 2억 원에 21평짜리가 2억 5,72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전세난 서울 강북과 강남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군지인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로 가보겠습니다. 전체 4,4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곳의 전세 물건은 달랑 3개가 전부고요. 평형별 가격은 물론 호가이기는 하지만 직전 실거래가보다 무려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집값 정책을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 8일 국정감사 장면 함께 보시죠.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우리 장관님 전셋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전셋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매물 찾기도 어려워지자 정부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추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추가 대책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제시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 문지연이었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과거 질병을 알리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경미하더라도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선 반드시 청약서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TV에 나오는 암보험 광고들입니다. 광고 후반부로 가면 계약 시 주의사항들이 꼭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계약 전 질병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 가입 시 진료사항이나 질병 여부를 알리지 않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관련 피해 신청을 종합했더니 모두 19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고지 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건당 평균 2,480만 원 정도 됐고 3억 원을 못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가입자가 진료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청약서 질문지가 불명확해 의도치 않게 알리지 못한 경우였고 보험 설계사가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진찰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검사받은 거는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거기에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보험을 강제 해약을 했던 거죠. 하지만 추후 보험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가벼운 진료 사항이라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 당부입니다. 관련법엔 알려야 할 내용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도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고지 의무는 법에 정해진 보험 계약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불이행하더라도 실제로 보험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과거 현재 질병을 보험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뿐 아니라 직접 청약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로 고령자가 가입 대상인 간편심사보험도 마찬가지로 질병 여부 등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유럽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도 유럽과 비슷한 양상인데요.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가을철 재유행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축구 A매치 기간을 맞아 포르투갈 대표팀에 소집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호날두가 스웨덴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포르투갈 축구협회가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영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3,000명 이상 급증해서 17,000여 명, 신규 사망자는 6월 초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인 140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와 이탈리아 등도 영국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러시아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4,000여 명, 하루 신규 사망자는 역대 최고 수준의 240여 명이라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탈리아도 하루 확진자 규모가 1차 바이러스 확산의 정점으로 꼽힌 지난 3월 말 이래 최대인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결혼과 장례식의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점 영업을 자정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Io ho firmato il nuovo DPCM che introduce le nuove misure restrittive, misure che ci consentiranno di affrontare questa nuova fase della pandemia. 이렇게 유럽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신호등 색깔의 EU 코로나 발병 상황 지도를 매주 발간해서 공통의 검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지난달 3만 명 수준이던 하루 신규 환자가 5만 명으로 느는 등 33개 주에서 신규 환자가 증가했고 10개 주에선 입원 환자가 역대 최고치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특히 우려했던 코로나19 가을철 재유행이 찾아왔고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올겨울이 코로나19 사태의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약 2달 만에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 6명을 국내 발생 감염자로 분류한 가운데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제 하루 중국에서 발생한 확진자 13명 가운데 7명은 해외에서 유입됐지만 나머지 6명은 모두 산둥성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 칭다오시에 관광객 447만 명이 다녀갔다면서도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이 오는 12월쯤 2차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있지만 심각성은 1차 때보다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양궁환 전 중국 질병통제센터 부소장과 양잔추 우한대 병원체 생물학과 부학과장은 글로벌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달부터 환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12월과 내년 1월에 2차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하루 검사 능력이 증가했고 10개월간의 경험으로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1차 때보다는 불안감이 덜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크 메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마스크를 쓴 채 인터뷰를 할 수 없다며 마스크를 벗었다가 기자들이 착용을 요구하자 곧장 자리를 뜨는 일이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I thank the members of this committee and your other colleagues in the Senate about your approach to the law and your judicial philosophy. We've heard many speak today about policy priorities that they'd like an activist forum. Yes, sir. Are we doing this thing? No, I'm fine. Thank you. No, thank you. Thank you. I tell you what, let me do this. Let me pull this away. Yep, pull away. And then that way I can take this off the top. Well, I'm more than 10 feet away. I'm not going to talk to the parents. I'll be glad to answer your question.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이 꼭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 쪽으로 승부에 추가 기운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에서 회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경합주 현장 유세로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고 바이든 후보는 중도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정치 전문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 12일까지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격차를 10%포인트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7일 5.8%포인트까지 격차가 좁혀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사태 이후 더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승부의 열쇠를 쥔 6개 경합주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 등 남부 3개 주는 물론 미시간주 등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에서는 폭이 더 컸습니다. 이러다 보니 각종 분석기관이 내놓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 매체 538은 86%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91%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경합주를 찾아 현장 유세로 지지율 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if it's possible, an even greater and more important victory than we had just 4 years ago. 바이든 후보도 마지막 고삐를 죄는 차원에서 부동층 중도 표심과 트럼프 대통령에 실망한 공화당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There will be no blue states and red states with me. It's one America. I'll work with Democrats and Republicans. I'll work as hard for those who vote against me as those who voted for me. CNN은 대선에서 첫 과학적 여론조사가 실시된 1936년 이후 현직 대통령에 도전한 어떤 후보보다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상 우위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대선 때 대부분 여론조사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만큼 민주당과 바이든 캠프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옵티머스
옵티머스 관련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전파진흥원 750억, 농어촌공사 30억 등 공공기관 5곳에서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아 금감원과 금융사의 전방위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선일보는 옵티머스의 먹잇감된 공공기관이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국일보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정관계 로비 창구를 통해 마사회 이권 사업에도 직접 뛰어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몽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 증언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넨 전달책으로 지목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록 제출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기사입니다. 한국 부유층 자녀들이 가짜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이 국내 입시 브로커 등 4명을 입건했는데요. 학부모에게 뒷돈 수억 원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할리우드 스타 등이 유명 사립대에 거액을 주고 자녀를 입학시켜 논란이 된 이른바 미국판 스카이캐슬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한국 학생들의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북 정보 수집을 이끌 핵심 정찰 자산인 한국형 중고도 무인 정찰기가 시험 운용 도중 추락하는 등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찰기 개발에 5,046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같은 결함이 드러나면서 전작권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포가 녹슨다. 중앙일보는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동해상에 있는 해군의 전방 최대 사격훈련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관할 함대의 한포 실사격 횟수가 대폭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전력 증강에 매진하는 동안 우리만 9.19 합의를 준수해 급격한 전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쉴 곳 없고 평가 항목 늘고 보좌관들의 극한 국감. 코로나 탓에 샤워실과 수면실 등이 폐쇄돼 이틀 밤 샜지만 씻지도 못하는 보좌관들. 화상 국감 진행 때는 연결을 점검해야 하고 카드 뉴스까지 만들어야 한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조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통화 같은 깃발 양이 찌고 사막 같은 발톱으로 자기 뿌리 왕래를 차르르 흘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내려온다 공이 내려온다 공이 깊은 물로 한생 내려온다 우리 머리를 흔들며 향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머리를 찾는 내려온다 공이 같은 아가리 조그만 빛나 해나 같은 발을 도로 바람에 내겨 우리 달리고 자라게 나온 뚝딱이 하늘이 단천이 뒤덮고 잡고 지난대로 자라가 깜짝 내 목을 우치고 가만히 엎드리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장이 좀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굿모닝 YTN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현재 서울 기온은 12.1도로 꽤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16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하겠고요. 특히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서해안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1도, 광주가 11.9도, 부산은 13.8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 광주가 20도, 대구는 21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차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서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만나 한미안보협의회를 주재합니다. 핵심 의제인 전작권 전환 문제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 등 다양한 군사 현안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무기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조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위기 속 올해 기준금리를 2번이나 낮추며 0%대 금리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융통합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현행 0.5% 동결이 예상됩니다. 전셋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제비뽑기로 계약장을 정한 만큼 전세난이 심각한데요. 정부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합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갈 곳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 정부의 후속 대책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